자, 우리 9월 6일 그 2주차 마지막 상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신고 납세 제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세기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고를 함으로써 학정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억울한 가세 처분을 받았을 때 그때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 세목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 신고한 내용은 일단 학정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가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게 되면 그 경정고지를 받고 이제 뭐 이의신청이라든가 이게 불복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 부가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 의무일 뿐 세액 자체가 학정력이 없단 말이죠. 정부에서 가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 결정 처분을 받고 우리가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불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복 전에 업무 처리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신고 납세 제도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가치세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부가치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공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특징들까지 유추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무엇일까요? 부가치세 계산 방법이네요. 자, 우리 이거 여기에서 공부 다 했다, 그죠?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네요. 자, 우리 부가치세 계산 방법에는 어, 뭐냐, 가산법이 있었고, 그리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있었고,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건드리냐 건드리지 않냐가 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과 전 단계 세액공제법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전 단계 세액입니다. 그죠? 거래액이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절입니다. 어,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 자, 부가시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우리 요 위에 표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죠? 사업자. 그리고 여기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은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근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영리를 불문하고, 자,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인 제야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영리 목적을 불문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또 칠판처럼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 자,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자, 영리 여부 불문입니다. 자, 영리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는요, 세부담 전가가 이미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액의 10%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떤 사업 행태, 이런 사업 행태를 갖추고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사업성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 행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규모를 어떤 사업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공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밥벌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독립성도 갖춰야 됩니다. 이제 사업자가 되려면요. 자, 이 독립성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인적 독립성, 그리고 물적 독립성,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적 독립성입니다. 자, 인적 독립성은요, 자, 사업자가 근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고용 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사업자를 판단하지 않아요.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인적 독립성은 근로자는 안 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인적 독립성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물적 독립성입니다. 자, 이 물적 독립성은요, 이게 독립된 사업 자체여야 됩니다. 독립된 사업 자체. 어떤 그런 거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물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우리가 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의 요건을 보게 되면 영리를 일단 불문하고, 네, 영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요건만 갖추면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업 행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적 독립성 또는 물적 독립성을 갖춰야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우리 사업자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업자는, 자, 이거 부가가치세법상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가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세사업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가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업자, 그리고 부가지세 세법에서 정의 내리지 않는 면세사업자. 왜냐하면 부가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지세법에서 정의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가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세사업자는요, 그냥 일반 가세사업자와 간이 가세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간이 가세자가 아닌 모든 부가지세법상 가세사업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간이 가세자는 뭐 일정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조금 조세 편의를 조금 봐주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가지세법상 사업자는 가세사업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가세사업자는 일반 가세사업자와 간이 가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 간이 가세사업자는 어떤 규모라든가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를 하더라. 자, 따라서 이 간이 가세사업자는 규모가 있는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만 간이 가세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법인 사업자는 모두 다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가세자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 이 간이 가세자는 제가 마지막에 또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네, 요번에 좀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꼼꼼히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영세율과 면세를 공부할 때, 우리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요, 어, 그,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겸용 사업자 있죠. 가세 사업과 그리고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도 이 가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지세법상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범위에 겸용 사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조금 내용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책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요게 오류가 좀 있네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요, 일반 가세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간이 가세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수정을 좀 해주세요. 가세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저도 책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간이 가세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세 사업자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네. 자, 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납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납세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암기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자, 이 납세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그 부가치세 납세 의무와 그리고 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고요. 이 납세지를 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소득세는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세가 되지만 부가세법은 그 사람으로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 단위별로 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뭐 부산에 하나, 뭐 대전에 하나, 그리고 서울에 하나,
그러면 그 납세지는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임이 또 노래처럼 됐네요. 요거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소득세는 납세지가 그 거주자의 주소지가 해당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장은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공부들 많이 한번 해 봤을 겁니다. 자, 일단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업장이 뭔데? 네. 자,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장은요. 자,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자, 어떤 견본품 같은 것들을 전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소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두 번째 공급은 하지 않고 주문만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시 목적인 장소 실제로 그 장소에서는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고 주문만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물건을 팔기도 파는데 그렇게 팔지 말고 주문만 받는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아주 큰 3억 원짜리 어떤 기계 장치를 파는데 거기에다 갖다 놓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행사장에서는 어떤 주문만 받고 그리고 판매는 실제 원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하는 장소 이런 것들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이런 것들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장에서 이런 것들 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판매만 안 하고 전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장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의 범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종별로 사업장을 어떻게 볼 건데 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일을 하는 행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변동될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정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업종별로 어떤 것을 사업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강업입니다. 자, 강업은 우리가 어떤 금 또는 구리 이런 것들을 캐는 업을 강업이라고 하죠. 자, 이 강업은요, 우리가 어떤 채취 장소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채취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자꾸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강업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업 사무소가 어떤 채취장 그리고 우리 강구라고 하는데
이게 강구 안에 있느냐 또는 강구 밖에 있느냐 뭐 여기 따라 조금 다른데 요거는 그냥 강업사무소 소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자꾸 어떤 취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외운 걸 다 까먹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찾아볼 겁니다. 아셨죠?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중간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만 뭐 하는 업도 제조업이고요. 어, 그, 그 뭐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제일 많은 게 그거긴 한데 뭐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최종 제조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들긴 해요. 어, 일단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진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자, 동일한 업종인데 법인 사업자냐, 그리고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이 어디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자, 이런 법인 사업자는 이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가장 기준이 되는 원래 사업장입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에 실제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멀한 게 이거예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지요. 이거는 어떤 실질 가세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실제로 부산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뭐 사무실도 있고요. 근데 주사무소는 서울이래요. 자, 그게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부산을 사업장으로 보고 그 납세 의무와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법인 등기부, 여기는 부동산 등기부잖아요. 자, 법인도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말로는 우리 뭐더라? 등기 증명원인가 등록 증명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아무튼 법인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인격을 부여해 버립니다. 뭐냐면 그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요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격을 부여를 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 등기부인지 부동산 등기부인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은 그 임대하는 장소가 변동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장소가 사업장이면서 납세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의 사업장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뭐, 요런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직매장입니다.
자,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직매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뭐냐 이렇게 만약에 그,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옷가게 같은 것들 있죠. 옷가게 같은 것들. 자, 본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뭐, 그, 뭐냐, 뭐, 그, 무슨 브랜드, 뭐, 파주지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을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한다. 자, 이 하치장은요, 그냥 보관 같은 것만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창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사업장입니다. 이 임시사업장은 뭐 몇 박 며칠 동안 뭐 이렇게 임시로 개설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뭐 거기서 물건을 판다 할지언정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세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장 단위 가세제도입니다. 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여러분들 몇 번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말은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조금 어떤 느낌이 안 오는 말이기도 한데 이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가 더 폭넓은 의미에 해당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아주 그 국한적인 것들만 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세무행정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두 제도 중에서 하나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안 됩니다.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범위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국한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병행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만 총괄할 수 있고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신고 납부와 관련된 의무를 총괄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납부와 환급만 총괄 가능입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도는요. 모든 것을 총괄 가능입니다. 납부, 환급 포함해가지고 신고까지도 총괄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가세도가 더 넓겠다, 그죠? 하지만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놔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에서요. 주사업장을 먼저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업장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이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개인은 따롭습니다. 주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이 주사업장은 법인 또 본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요, 무조건 주사무소 본점만 주사업장이 될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법인 같은 경우에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효력.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조사합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적용되고 나면 우리 간주 공급 우리가 곧 배울 텐데요. 이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공급 의제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는요. 나머지 간주 공급은 뭐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공급 의제는 그 사업자의 자금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 유리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배제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것들을 배제하면 나쁜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업자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어, 이게 그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 공급 의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괄해서 납부 환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한쪽에서 매출세액 발생시키고 한쪽에서 매입세액 발생시켜서 환급받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배제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 유리한 것을 알겠는데 그 제도를 쓰지 않더라도 요 효력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사합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는 언제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나 봅시다. 자, 이거 폭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 뭐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신규 사업자. 자, 우리가 만약에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입니다. 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 기간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가령 여러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여러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요. 자, 가령 여러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한 개만 발급이 됩니다. 요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이 한 개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조사업장 총괄납부는 등록증 받고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내가 기존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만약에 7월 1일 2기 가세 기간에 적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7월 1일 역산해서 20일 이전에만 등록을 하면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도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신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6절까지만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 9월 13일 우리 3주차 때 그때 요 7절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뭐 제가 말한 그 가제물 제출할 때 이메일 제목 유의해 가지고 9월 10일까지 꼭 납부해서 출석 점수 부여받는데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